2019년 12월 16일 정부에서 역대 최고의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지역은 대출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이 되었다. 강남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이다. 이 집을 판다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대책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1인당 국민소득 GDP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기꾼처럼 부동산을 끌어안고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부동산 가격에 목을 매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키워드는 단연 양극화입니다. 서울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지고 지방은 무너지고 부동산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극화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울과 대도시처럼 교통, 교육, 환경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사면 큰 돈이 되지만 지방의 경우는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즉 서울과 대도시는 부동산 투기의 유무와 국내외 경제 상황,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와 일자리 같은 실거주 요건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고 지방의 집값은 부동산 규제의 경기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경남 사천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12.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남 진주 마이너스 9.35%, 충북 청주 마이너스 9.18%, 강원 속초 마이너스 9.99% 등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엔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정부 정책의 오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찔끔 규제와 핀셋 규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경상도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는 50%가 상승해서 5억 원이 올랐고 경상도의 아파트는 50%가 하락해서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50%가 오르고 50%가 떨어졌으니까 0%입니다. 단순 평균으로는 0%인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주 안정되었다는 얘기죠. 이번엔 가중평균으로 시가 총액을 따져보면 합계 11억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감정원과 국토부에서 조사한 단순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현실과 온도 차이가 큰 것입니다. 작년 11월 대통령이 TV에 출연해서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얘기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샀던 것도 그렇고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해보면 75% 상승한 것도 모두 잘못된 통계의 적용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의 단순 평균 방식으로는 부동산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론자의 주장은 공급 없는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관심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로 집중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5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 제일 먼저 지방의 집을 팔고, 다음은 수도권의 집을 팔고, 다음은 서울 변두리의 집을 팔고, 서울 강남의 집 한 채를 빼고 모두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먼 순서대로, 수익률이 나쁜 순서대로 말이죠. 강남의 집을 판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되면 비강남과 지방은 매도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똘똘한 강남은 매도 물량이 부족해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락론자들은 부동산 양극화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심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KB국민은행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14년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2015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선업의 몰락으로 2016년부터 경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하락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빚내서라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 수도권으로 자금이 몰리자 자금이 빠져나간 지방의 부동산은 침체되었습니다. 즉 2015년부터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었고,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인상하고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강남의 집값을 끌어내리면 양극화는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해결책은 정반대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 메일이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강남에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대가 느껴지지 않는 정책입니다. 강남 아파트 값만 잡는다고 해서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집값이 잡힐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를 보면 강남구가 86,600채 92%, 서초구 61,968채 93%, 송파구는 79,300채로 77%로 나왔습니다. 마용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포구 23,600채로 49%, 용산구 2만채 82%, 성동구 27,100채로 51%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남 중심의 대책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아파트들이 강남 아파트에 키맞춤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초고가,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 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자동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강남에 대한 편향된 대책을 펴고 있는데, 9억, 15억이라는 틀 안에서 대출 규제만을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9억 이하 아파트와 지방 대도시 위주로 투기 세력이 옮겨다니면서 편법과 담합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투기 세력이 마치 게임을 하듯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져서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소득에 맞는 집에 살아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집을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싼 집에 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비싼 집에 사는 거죠. 두 번째,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무리하게 장만한 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걸로 갚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강남에 집 사서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빚내서 덤벼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의 비중을 높여서 가계부채를 규제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 올랐다고 왜 보유세를 더 내야 하냐? 실제로 번 돈도 없고 팔지도 않았는데 왜 더 내야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보유세는 소득세가 아니고 그 자체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집값은 폭등해도 문제고 폭락하면 더 큰 재앙이 돼서 돌아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돼서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내외의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 때는 10년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의 신분을 서울의 아파트가 있고 없음으로 나누는 봉건 사회로의 회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